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 더 많이 하게 해요? 긍정적인 생각 많이 하게 해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다. 배를 고른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사람이다. 그래, 부정적인 사람이 잘 되는 격이 없어, 진짜.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고 맨날 뒤로 넘어지더라고. 거기까지 온 게 기적이요. 김미경의 북드라마. 여러분들은 아마 이 수도자처럼 생각하기 제이셔티라는 사람을 처음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유튜브에서 한 몇 년, 한 3년 됐나요? 이 사람의 영상을 처음 보고 되게 매력이 있어서 그때부터 계속 구독하면서 이분의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특징이 있습니다. 표현이 되게 명쾌하면서도 그러나 일반적으로 또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보다는 훨씬 더 종교적이면서 더 단호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종교적이면서 단호하니까 실행력이 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분을 되게 좋아합니다. 제이셔티를. 제이셔티는 소셜미디어 슈퍼스타이자 인기 1위 팟캐스트 온 퍼포스의 진행자다. 승려를 지내면서 배웠던 시대를 초월한 지혜를 누구나 매일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으로 요약해서 들려주는 게 이분의 그 매력입니다. 지혜를 요약해서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추종자들이 많고 거의 이분 구독자가 어떤지 아세요? 3천? 오 마이 갓.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자, 이 제이셔티는 가족 모두가 의사이거나 변호사인 집안에서 자라났대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영국으로 와서 사는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가족들이 그랬답니다. 너는 의사 아니면 변호사 아니면 나고자다. 그 집은 의사 아니고 변호사 아니면 다 나고자인 거니까. 압박이 심했겠네요. 그렇게 인류대학의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근데 호련히 승려가 되겠다면서 인도로 떠났습니다. 집에서는 어떻게 봤을까요? 저거 나고자구나. 근데 제이셔티는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좋았다. 불교 공부가 너무 좋아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대요. 인도에서 3년을 공부를 하고 스승이 셰티야, 너는 여기 있을 게 아니라 그 경험과 지혜를 다른 사람과 공유해라. 너는 세상 밖으로 나가라 해서 나왔는데 빚은 있지, 직장도 똑바른 건 없지. 그런데도 마음에 되게 충만함이 있었대요. 근데 그때 동창들과 연락이 돼서 만났대요. 동창들 다 어디 있었을까? 영국 인류대학 경영학과 나온 친구들이 다 어디가 있겠어요? 컨설팅 컴퍼니, 스타벅스, 구글 막 이런 엄청난 회사, 연봉 무지작 많이 주는 회사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을 만났어. 스트레스, 압박감, 불행, 자존감 하락, 인생의 의미, 목적 상실. 이게 누구 얘기였을까요? 그 친구들 얘기예요? 아니면 제이셔티 얘기예요? 제이셔티는 약 25,000달러의 큰 빚을 지고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이거는 이상하다. 어쨌든 집도 없고 절도 없고 딱 맞네요. 집도 없고 절도 없고 3년 동안 공부를 하고 왔는데 그야말로 나고자가 돼갖고 이렇게 있었고 친구들은 다 스타벅스, 구글 같은 데 다니고 있었어.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감정 말이에요. 스트레스, 압박, 불행, 자존감 하락. 이거 누구 감정이냐고요? 친구들 감정이에요. 그렇게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너무나 스트레스, 압박감, 불행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리고 제이셔티한테 뭐예요? 상담한 거죠. 제이셔티가 상담하고 답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제이셔티는 사상적 리더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썼고 이 책은 아마존에서 거의 이 책이 거의 4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됐죠. 45개국. 그리고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를 한 책입니다. 이 책 제목 그대로입니다. 수도자처럼 생각하고 살아보기. 어떤 사람이랑 살건 연애를 하건 부모의 어떤 큰 기대 속에서 시달리는 학생이건 수도자처럼 생각하고 살아내면 누구나 자기 삶을 감당하고 살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런던 카스 경영대학원 1학년 때 18살 때예요. 제이셔티가. 친구가 어떤 스님 강연에 좀 가보자 그러더래요. 야, 스님 강연에 왔대. 세미나한테 너 가자. 제이셔티는 말했대요. 야, 그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그것도 뭐 스님 얘기 뭐하러 들어. 나 안 들어. CEO 유명인 강의를 들으러 많이 갔지만 스님 이런 건 정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제이셔티는 당시에. 뭔가 인생에 진짜 뭔가 이룬 사람들 얘기, 뭐 성공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야 도움이 되지. 마음을 비워라. 지금 비울 게 없거든. 뭘 비워? 스님 얘기 별론 거예요. 하도 친구가 가자 그러길래 이렇게 약속을 했답니다. 너 그러면 끝나고 술 마셔 나랑 꼭, 알았지? 그럼 내가 가줄게. 그래갖고 이제 들으러 간 거죠. 이 연단에 오른 인물이 30대로 보이는 인도 남자였었거든요. 제 보기에는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을 전환하고 변신하는데 속도를 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냐? 이 스님한테 쫓아가서 내가 당신을 가까이에서 계속 함께 얘기도 듣고 지내고 싶은데 방법을 알려달라고 졸랐대요. 제이셔티가 빠진 거예요. 근데 그 빠졌다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이거에 빠진 거예요. 이 한 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머리를 파르나니 깎고 짙은 황색 법복을 입고 있었다. 총명하고 능변에 카리스마가 있었다. 30대쯤으로 보이는 인도 남자였다. 그는 이타적 희생의 원칙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말했다. 나무를 심되 그늘을 바라지 말라는 그의 말에 나는 낯선 전율이 온몸을 훑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나무를 심되 그늘을 바라지 말라. 그러니까 무엇인가 바라고 주지 말라라는 얘기죠. 인상적인 것은 그 스님이 인도의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MIT라 할 수 있는 인도 공과대학교에 엄청 들어가기 어렵대요. 거기 학생이었다는 점이다. IIT는 MIT처럼 입학하기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힘든 곳이다. 그는 평범한 인간이라면 누구나 선망하는 기회를 수도자가 되는 것과 맞바꾸었다. 나와 내 친구들이 당시 쫓고 있던 모든 것을 뒤로 한 채로 말이다. 이 남자는 미쳤거나 아니면 뭔가 단단히 대단한 계획이 있는 게 틀림이 없었다. 그리고 이 스님을 따라다닌 거죠. 이게 계기가 돼서 인도로 갔습니다. 또 이렇게 스님들과 함께 가까이 지내면서 놀라운 사실들을 많이 발견했답니다. 한 스님의 뇌를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두뇌 활동을 조사를 했더니 스님들은 뇌를 껐다 켰다를 할 수 있대요. 이 스님들 중에서 어떤 스님을 주로 했었냐면 6만 시간 이상 명상을 한 스님들, 굉장히 오랫동안 명상을 한 스님들은 뇌를 껐다 켰다 한대요. 진짜. 예를 들어서 왜 우리가 두뇌 활동 쉬려고 해도 계속 그 생각이 나잖아요. 아, 명상해야지 그랬는데 저녁 뭐 먹지? 걔는 도대체 나한테 왜 그 말을 했을까? 왜 집중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스님들은 스위치를 끄고 켜듯이 강력한 명상의 상태를 자유롭게 뇌파가 드나든대요. 명상 그러면 딱 꺼지고 슉 딱 켜지면 닭이 거기. 너무 신기하다. 이게 고통을 끌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되게 힘든 일이 있을 때 명상으로 탁 들어서 고통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뇌는 실제 나이보다 10살 이상 더 젊은 사람의 뇌를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이 있잖아요. 상황은 변하지 않잖아요. 내가 돈을 잃었어. 친구가 나를 욕했어. 회사에서 저 상사랑 나 못 지내겠어. 라는 것은 변하지 못하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걸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자처럼 생각한다라는 건 그냥 모든 걸 다 놓고 뭐 이런 게 아니라요. 좀 더 현명하게 나를 강하게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수도자처럼 생각하는 거에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의 명상을 통해서 만들어진 뇌는 감마파가 되게 발달하는데 집중력, 기억력, 학습력, 행복 등에 관련된 능력이 되게 강화돼 있답니다. 당장 나 인도로 갈 거야. 그리고 인도로 간 거죠.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갔습니다. 우리는 왜 수도자처럼 생각해야 될까? 농구장을 지배하고 싶다면 마이클 조던에게 물어보는 게 현명하지. 기업 혁신 전략을 배우고 싶다면 일론 머스크를 파고드는 게 좋다. 멋진 공연을 보여주고 싶다면 비욘세를 연구하는 게 좋고, 그렇다면 평화, 안정, 목적을 찾기 위한 마음을 수련하고 싶다면 그 전문가는 누굴까? 바로 수도자들이다. 그레이트풀 리스를 공동 설립한 베네딕트 회 수사 다비드 슈타인드라스트는 이렇게 말했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끊임없이 현재를 살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현재를 살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은 모두가 수도자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자, 그래서 수도자가 된다는 것은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의 마음 자세다라는 거죠. 사는데 되게 두려울 때가 많잖아요.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도 이야기해 줍니다. 자신의 열정을 따르면서 사는 법, 루틴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뤄가는 법. 사실 여러분, 그 어느 것보다도 수도자들이 목적을 향해서 정진해서 이뤄내는 힘이 엄청 강하죠. 사실은 주위 사람들과 지내는 것, 그리고 인생의 고귀한 목적을 완성해 나가는 것, 정말 하나하나 다 저희가 반드시 한 번쯤 꼭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어 할 만한 한 부분에 집중을 좀 해서 봤는데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 더 많이 하게 해요? 긍정적인 생각 많이 하게 해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부정적인 생각을 엄청 많이 합니다. 대학교 3학년 때쯤 여름이었는데 친구들끼리 다 모였어요.
바깥에서 이렇게 샌드위치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하나 들어보세요. 야, 너 게이브 얘기 들었니? 친구 한 명이 다 들릴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속삭이는데 들리게 속삭이잖아. 왜? 야, 너 게이브 얘기 들었어? 너 그 얘기 들었어? 너 회의 때 발표를 망쳤대 걔가. 그래갖고 임원들이 막 잡아먹을 듯이 막 몰아세웠대. 너 그 얘기 들었어? 크게 속삭이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친구가 또 크게 속삭였습니다. 야, 걔 오래 못 가겠어. 그 옆에 있는 친구도 안타깝다는 뜻이 또 말했어요. 맞아. 사람들은요, 마음에 암덩어리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야, 걔 어떻게 그럴 수 있대? 맞아.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계속 얘기하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사람들이 그게 중요한 건 나쁘다라는 생각이 안 한대요. 왠지 아세요? 첫째, 사실이니까. 그리고 내가 판단했을 때 걔가 모자르다고 생각하니까. 세 번째, 걔가 문제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당한 이야기지 내가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악인 거죠. 그래서 인도에서 어떤 훈련을 했었냐면 그런 식의 가십을 포함한 남의 얘기를 전달하는 걸 포함한 부정적인 그 이야기, 비난을 내뱉거나 내 입에서 나오거나 생각했을 때마다 횟수를 기록하는 과제를 수행했대요. 엄청 어마어마하게 많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인도에서 돌아온 이후로 가십에 상당히 민감해져 있었다. 나는 이미 긍정적인 에너지 중심의 대화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그게 되게 거슬렸대요. 근데 문제는 옛날엔 그게 안 거슬렸던 거지. 그래서 나는 다시 세상에 돌아왔을 때 처음에 나는 어색할 만큼 말이 없었다. 혼자서 도덕군자 행사를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끼고 싶지도 않았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남들이 하는 것이나 못하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하는 것이나 못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라. 그래서 나는 금세 글쎄 너 어떻게 생각해? 그랬을 때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그 다음 긍정적인 내용으로 대화 주제를 옮기는 법도 배웠다. 그 걔한테 있잖아 계속 일하자고 했다는 얘기도 했다던데 그 얘기는 안 들었어? 라고.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하다 보면 사람들은 어느 순간 평화, 사랑, 이해로부터 갈수록 멀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 피해를 누가 제일 많이 받는지 아세요? 본인이 다 받는답니다. 본인이 다 받는 이유가 있네요. 참 저도 이런 생각은 못 해봤었는데 진짜 본인이 다 받게 돼 있네요. 이걸 보는 순간 저도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알아채고 멈추고 바꾸고 이 3단계를 거치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얼른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네,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네, 이걸 얼른 알아차리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계속 적어나가야 된대요. 이거 진짜 고통스럽겠네요. 저도 한번 해볼까? 해봐야겠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하는 걸, 그러니까 그것이 명분상 좋은 목적을 향해서 간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적어보는 거죠. 나 아까 방금 전에도 했는데 그거 왜 하냐고? 직원들이 뭐 갖고 와서 이거 이렇게 하자고 했을 때 제가 이거 왜 해야 돼? 이거 앞에다 왜 넣었어? 이거 뒤에다 왜 넣었어?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막 말했었거든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이게 이유가 있겠지. 그걸 왜 그렇게 했는지 그냥 물어봤어도 되는데 그러네요. 이걸 적으면 완전히 달라지겠네. 근데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을 적어나가면서 그게 어디서 생긴 일인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생각하는 게 되게 도움이 된답니다. 한번 이렇게 해보래요. 일주일 동안 내가 내뱉는 부정적인 말들을 모두 기록하고 매일 이 숫자를 줄일 수 있는지 살펴봐라. 우리의 목표는 제로다. 사람들은 어떤 거에 대해서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예상도 되게 많이 한답니다. 한 사악한 왕이 착한 왕을 만나러 갔대요. 사악한 왕이 착한 왕을. 근데 저녁을 먹고 가라고 하니까 사악한 왕은 쳐다보더니 자기 접시를 착한 왕 거랑 바꿔달라 그랬대요. 바꿔줬어요. 착한 왕이 왜 바꾸자 그러니까 사악한 왕은 여기에 독을 탔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먹냐고. 그래서 착한 왕이 웃었대. 웃었어. 막 웃고 있는 착한 왕을 보면서 사악한 왕은 더 초조해지는 거야. 저것이 이중으로 속임수를 쓰나? 자기 것에 독을 탄 후 내가 바꿔달랄 줄 알고 지 것에 독을 탔을까? 이중으로 속임수를 쓴다고 생각한 사악한 왕은 또 바꿨대요. 접시를 또 바꿔달라 그랬대요. 착한 왕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또 바꿔. 결국 사악한 왕은 아무것도 못 먹었겠죠. 둘 다 불안해서. 착한 왕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맛있게 먹었답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질투하거나 의심하는 태도는 실제로 내 안의 어둠을 발견하는 일일 수도 있다. 사악한 왕은 자신의 불명예스러운 행동을 착한 왕에게 투영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타인에 대한 질투, 안달, 의심은 나 자신에 대한 무언가를 알려준다. 그것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다. 어느 쪽에 되었건 사악한 왕과 마찬가지로 배를 고른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사람이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은 배를 고르는구나. 정말 많은 생각이 스쳐가네요. 그래, 부정적인 사람이 잘 되는 격이 없어, 진짜.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고 맨날 뒤로 넘어지더라고. 거기까지 온 게 기적이요. 부정적인 사람들 보면. 자, 두 번째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는 방법은 알아차리라 그랬지. 두 번째가 멈춰라예요. 멈춰. 이제 멈춰. 부정적 성향을 잠재워라. 잠시 멈춰라. 그러면 삶을 빈곤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풍요롭게 만드는 생각을 할 여유가 생긴다.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는 제일 좋은 방법이 우리가 뭐예요? 그때 여기서 명상이 나오는 거예요. 멈출 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멈출 때 제일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게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 호흡이랍니다. 호흡을 자각하는 거. 사람이 태어날 때 뭘로 태어나요? 시작. 호흡. 사람이 죽을 때 뭐가 끝나요? 시작. 호흡이 끝나죠. 사람이 화가 나면 어떻게 돼요? 호흡이 가빠지죠. 모든 것을 인간은 다 호흡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또 엄청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잠시 숨을 멈춰. 죽는 날은 그 한숨이 모자라서 죽는 건데 살아있을 때 숨을 멈추면 어떡해요. 죽는 날은 그 한숨이 모자라서 죽는데 숨을 멈추거나 입을 확 다물고 몸은 막 멈춰지고 막 어깨 긴장되고 눈썹 찡그리고 막 이런 것들이 호흡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구나. 그래서 명상해 나가면서 부정적인 성향을 잠재우고 멈추는 것, 잠시 멈추는 것만으로 인간은 저절로 지혜로워진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처음부터 알아차리는 것에서 실패하고 그러니 멈추지도 못했을 것이고 바꾸는 데까지 가지도 못했던 거죠. 자, 이제 바꾸는 단계. 연구진의 발견에 따르면 행복한 사람은 불평을 의식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생각 없이 불평을 쏟아내면 일상이 더 힘들어지지만 화나는 일을 일장에 쓰고 내 생각과 감정에 주목하면 정신뿐만 아니라 육체의 성장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행복한 사람을 불평을 의식적으로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불평을 쏟아내면 왜 내가 불평을 쏟아내는지, 내가 화를 왜 내고 있는지, 이 화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면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왜 하는지 모르고 그냥 승질 부리듯 그냥 막 다 튀어나와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목적이 없는 화는요 다 화를 불러요. 걔네 승질 확 부리고 막 이랬다가 다 나한테 돌아오게 되죠. 결국 다 사과해야 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보랍니다. 이건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불평을 할 때도 되게 감정이 모호할 때가 있다는 거죠. 왜 하는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냥 불평하고 그냥 화를 내고 그냥 그 감정 속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정 속으로 훅 들어가 버려. 그래서 나쁜 일을 당하거나 실망한 일이 있고 기분이 나쁠 때도 그냥 화나요. 그냥 슬퍼요. 이렇게 그냥 말할 게 아니라 단어를 신중하게 선택하면 감정을 더 잘 추스릴 수 있다고 하버드에서 연구를 했답니다. 저 상처받았어요, 진짜. 이렇게 말하는 대신 좀 더 정확히 설명할 수 있고 단어를 신중하게 나답게 선택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뭘 해요? 소통의 오류를 잡아낼 수 있고 지혜롭게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을 통제하거나 다시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 똑같은 혼란을 겪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좀 더 정확한 언어로 표현하기. 저는 그런 거 좀 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이 책 읽으면서 맞아 라고 생각을 했던 게 뭐였었냐면 제가 상처받았단 말을 안 씁니다. 상처를 안 받아서 상처받았다고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그냥 상처를 받아요? 이유가 있겠지? 내가 상처받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말하죠. 나의 단점을 봐줄 만한 사람인데 그렇게 오랜 인연으로 오랜 인간관계면 근데 그걸 봐주지 않고 까뒤집어서 다른 사람 앞에서 얘기를 함으로써 나를 되게 부끄럽게 했어. 그래서 나는 상처받은 게 아니고 그냥 걔가 짜증나고 화가 나는 중이구나 라고 정확히 말해야 되는 거죠. 그냥 상처받았다고 하고 피해자가 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남이 많이 쓰는 말을 그냥 내한테 이렇게 붙여버려요. 저 자존감 떨어졌어요. 저 상처 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부정적인 감정을 처리하는 것이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해결할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 마지막으로 되게 재밌는 훈련하법 하나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텐데 여러분도 이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질투를 바꿔보는 것, 이게 되게 훈련이 잘 된답니다. 한번 여러분 해보십시오. 내가 관심이 있으면서 경쟁심도 느끼는 5명을 꼽으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룬 성취, 그 사람이 나보다 잘하는 거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사람이 잘 풀린 일, 내가 그 사람을 부러워하는 이유를 하나 이상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거 나보다 잘해. 그래서 나는 걔를 부러워해. 너무 이뻐서 부러워해. 뭐 아니면 뭐 말을 잘해서 부러워해. 아버지를 잘 만나서 부러워해.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써보냐면 걔 성취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못난 사람이 될 이유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래요. 그 사람의 성취가 내가 못날 이유가 되나? 그리고 이번에는 그게 그 친구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도움이 됐나 걔한테? 그 성취로 그 친구가 얻은 좋은 것들을 다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결국 내 것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만약 할 수만 있다면 친구에게서 그걸 다 빼앗고 싶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당신은 질투 때문에 기쁨을 도둑맞고 있다. 친구가 이룬 게 무엇이든 질투가 당신을 더 많이 파괴하고 있다. 걔가 이룬 거 가져오기도 전에 내가 먼저 파괴되는구나. 질투를 다른 것으로 바꾸는데 에너지를 사용하라. 이게 되게 심각한 현대인의 병이거든요. 사실은 이 질투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천 년간 인류를 파괴해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질투를 받은 사람이 망가질까요? 질투한 사람이 망가질까요? 시작! 질투한 사람. 걔는 내가 없는 걸 한 가지씩 다 갖고 있는 걸 한번 생각했어. 얘는 뭐 돈이 많고, 얘는 뭐 아버지가 잘나고, 얘는 뭐 차가 있고, 얘는 머리가 좋고 막 이랬어. 근데 걔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 때문에 내가 못날 이유가 있어? 그건 아니잖아. 근데 나는 어때? 마치 못난 사람처럼 맨날 걔를 질투하고 있어. 마치 못난 사람처럼. 결국은 어떻게 돼요? 부정적인 생각, 그러니까 남의 상태를 똑바로 볼 수 없이 왜곡된 부정적인 생각은 뭘 만들어놨어요? 나로부터 질투를 만들어냈고, 질투를 당한 사람은 내가 자기를 질투하는지도 몰라. 내가 말을 안 해서. 근데 내가 아는 질투를 하는 나는 죽어가고 있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 책은 450페이지 정도 되는 책입니다. 책의 분량도 알차고요. 내용도 되게 알찹니다. 우리가 직접 수도하러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수도자처럼 생각하고 매일매일 여러분 인생을 지혜롭게 승리하게 만들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더 안정적이고 불안하지 않고 행복하고 성공에 이르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쏟아 넣어서 진짜 열심히 했는데 돈도 안 벌리고 성과도 없고 결과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순간은 반드시 너그러운 내가 있어야 그 고비를 넘기고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되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서 같이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 자신에게 되게 빡빡하게 구나요? 아니면 너그럽게 구나요? 사실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살면서 보면. 자신에게 너무 너그러우면 내가 뭘 해내질 못하잖아요. 한 나이가 30 넘고 나면 누가 나한테 아침에 일어나라, 공부해라, 뭐 돈 아껴 써라 이게 잔소리할 사람이 사라지는 지점이 옵니다. 그때 내가 너무나 나 자신에게 너그럽다 못해서 느슨해지기 시작하면 누가 나를 쪼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금방 풀어지겠죠, 사람이. 풀어진 것의 대가는 본인이 다 치르게 돼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너무 너그러운 것도 문제지만 또 너무 쪼는 것도 문제죠. 사람이 너무 힘들면 마지막으로 와서 쉬어야 될 곳은 부모님? 사람이 되게 힘들면 나를 눕게 해주는 곳에 가서 눕잖아요. 야, 누워. 밥 먹어, 괜찮아. 엄마가 주로 그러죠. 야, 똑바로 일어서! 만약에 엄마가 그러면 되게 서러울 거예요. 똑바로 못 서 있어서 가서 누우려고 그랬는데 똑바로 쓰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부모님도 돌아가셔요. 저희 아버지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아마 이걸 들으시는 분 중에서 부모님이 둘 다 연로하셔서 돌아가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부모님 둘 다 돌아가시고 나면 나를 눕게 할 사람도
나를 세워줄 사람도 나 자신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너그럽게 굴어야 될 사람도 나 자신이고 필요할 때 말이에요. 나를 쪼아서 나를 정신 차리게 만들 사람도 나밖에 없구나. 이게 나밖에 없는 시간이 꼭 와요. 근데 또 부모님이 계시다 할지라도 나밖에 없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그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를 쪼는 건 제가 그동안 얘기를 너무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나를 너그럽게 대하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까요? 그 이유는 저는 저 자신을 매우 쪼면서 살 때가 있어요. 근데 나 자신에게 너그럽기도 합니다. 이게 동시에 있어야 돼요. 나를 대하는 방법이 두 가지여야 된다고요. 쪼기도 하고 너그럽게 대하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면 되게 좁니다. 저는 깨어있는 시간은 깬 거답게 살려고 되게 애를 써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생각해내요. 머릿속에 있는 에너지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버터 이렇게 불에 놓으면 싹 녹아 없어지잖아요. 그거 다 녹을 때까지 일해요. 어떤 데 더 녹을 게 없어서 버터가 칙 탄 냄새가 날 때쯤 일을 끊어요. 근데 그렇게 일을 해서 성과가 있고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고 다 모든 게 술술술 풀리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러면은 걱정이 없지. 그냥 아침에 버터 한 장만 이제 버터 한 덩어리만 있으면 돼. 칙 놓고 끝나고 칙 놓고 끝나고. 이 루틴이죠. 리듬을 타는 거죠. 세상 이 리듬대로 세상 흘러가는 거 보셨습니까? 안 돼요. 어떤 날은 버터를 녹이는 게 이렇게 손이 덜덜 떨려요. 왜냐하면 이거 녹여봤자 결과가 안 나올 걸 너무 뻔히 아는 그런 멘붕이 오죠. 막 현타가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떡하느냐. 밤에 혹은 새벽에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나를 일으켜 세울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되게 쪼아서 달릴 때 더 뛰게 하는 방법이 있고 되게 힘든 사람은 손을 잡아줘야 일어나요. 그때 너그러워야 됩니다. 너 그럴 줄 알았어. 차라리 회사를 접어라. 등등 이렇게 되게 안 좋은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나를 더 몰아붙이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럼 내가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사라지고 싶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는 그래도 나를 누이고 보여줘야 되는데 나 자신으로부터도 숨고 싶은 순간 그럴 때 사람들은 회피하고 정면 대응하지 않고 그게 오랫동안 정면 대응하지 않고 회피하는 게 반복되면 자신감이 뚝 떨어지기 시작해서 자기와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거나 자기를 포기하죠. 저는 어떨 것 같으세요? 저 그런 고비를 진짜 많이 넘기거든요. 그러니까 일에 대한 도전의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런 고비를 많이 넘깁니다. 근데 그 고비를 못 넘길 때 오는 게 우울증이에요. 저도 경험해 봤어요. 이 도전의 강도가 되게 높잖아요. 죽어라고 끝까지 해냈는데도 뭐가 안 돼. 그리고 자꾸 안 풀려. 자꾸 꼬여. 그렇게 되면 자기에게 되게 나쁜 말을 쏟아내게 되고요. 자기 자신을 버리게 되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내가 나를 정면으로 돌봐주지 않으니까, 돌봐주지 못하니까 그때부터 자꾸 자신을 회피하는 우울증이 오기 시작해요. 이게 되게 슬픈 경우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저는 옛날에 한번 한 10몇 년 전에 그걸 한번 경험을 하고 나서 내가 나한테 너그러워지지 않고는 힘든 순간을 넘길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힘든 순간은 반드시 너그러운 내가 있어야 그 고비를 넘기고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되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서 같이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말을 많이 저에게 합니다. 괜찮아. 뭐라도 되겠지. 왜? 뭐라도 되겠지. 이 말을 되게 자주 하는 말인데 그 당시는 모든 것을 쏟아 넣어서 진짜 열심히 했는데 돈도 안 벌리고 성과도 없고 결과가 안 나는 거예요. 이만하면 결과가 나야 될 것 같거든. 거기 가면 그게 있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깜깜해요. 갔더니 얼마나 절망이 되겠어요. 근데 또 갔어요. 그랬더니 여전히 깜깜해요. 분명히 오늘은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깜깜해요. 이걸
수도 없이 막 2달, 3달 이렇게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성과 없는 노력을 계속해 보십시오. 그럼 엄청 우울해집니다. 그러면 멈추면 좋잖아요. 근데 이게 생계라 멈출 수도 없어. 멈추는 건 정말 파산이야. 멈추는 건 맨 나중에 택할 거예요. 그러니까 맨 나중에 택할 걸 미리 땡겼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갔더니 밤이야. 갔더니 밤이야. 왜 이런 걸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거 경험하실 겁니다. 왜 없어요? 다 똑같이 사람 사는 거. 자, 그럴 때 돌아오면서 내 이럴 줄 알았어? 그만하자. 때려쳐. 이게 아니고 뭐라도 되겠지. 이게 뭐냐면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노력들이 지금 현재는 결과로 나한테 다가오지 않지만 이것이 없어지지 않거든요. 여러분 세상 모든 저 허공 하늘에 보세요. 하늘에 대고 내가 한 모든 짓은 하늘 어딘가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다 이렇게 결과로 만들어져요. 그 뭐라도 되겠지. 설마 뭐라도 되겠지. 진짜 뭐라도 되더라고요. 지난 저의 커리어 30년간 보면 뭐라도 되더라고요. 없어지는 거 없더라고요. 내가 한 모든 노력들이 어딘가에 시차를 두고 만들어져 있고 5년 후 10년 후에 가면 만나더라는 거예요. 제일 자주 하는 말입니다. 내가 나한테 너그러울 때 괜찮아 미경아 뭐라도 되겠지. 이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저 자신에게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또 역시 위로를 합니다. 저 자신에게. 될 거야. 뭐라도 되겠지. 그리고 반드시 될 거야. 라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뭐라도 되겠지. 돌아서면서 한마디 더 해주죠. 될 거야. 이 되게 웃기는 건데요. 뭐라도 되겠지는 내가 나한테 해주는 그냥 독백 같은 말인데요. 참 이게 웃기는데 진짜 위로가 됩니다. 우리 직원한테 제가 그런 말 했거든요. 이렇게 안 풀리고 죽겠다. 그랬더니 그 직원이 웃으면서 나한테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대표님. 될 거예요. 근데 그 직원이 어린애가 그렇게 나한테 말을 했는데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 그 말이.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힌트를 얻은 후 나한테도 그 말을 해주거든요. 될 거야. 여러분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시작하는 것과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시작하는 건 이거 완전 다르더라고요. 될 거라고 생각하고 되게 만드는 노력을 또 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 아세요? 뭐라도 되겠지는 지가 뭐라도 되고 있어. 이렇게 천천히 될 거야 라는 것은 되게 그 될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런 희망을 가지고 내가 되도록 내가 노력해. 이 두 가지가 다른 거 이해하시겠어요? 될 거야. 이건 좀 멀리서 얘가 알아서 하고 있는 거야. 내 마음이 좀 더 여유 있어지는 것이고 너그러워지는 거죠. 될 거야 라는 건 어때요? 내가 나한테 현재에서 희망을 주면서 내 행동을 끌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과 행동을 두 개로 같이 너그러운 마음이 끌어가는 겁니다. 하나는 저쪽 멀리서 그래 될 거야 하고 끌어가고 하나는 어떻게 뭐라도 되겠지 이러고 그냥 끌어가고 좀 여유 있게 마치 이거는 엄마가 해주는 말 같은 말 아시죠? 엄마가 해주는 너그러움은 뭐예요? 뭐라도 되겠지. 걱정하지 마.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긴 하지만 그래갖고 되겠어 이거 100번 났잖아요. 마치 따뜻한 엄마의 밥 한 공기 같은 느낌이에요. 뭐라도 되겠지. 내가 나한테 먹이는 거죠. 너그러움. 근데 될 거야. 걱정 마. 가자. 이건 뭐예요? 내 현재의 행동을 끌어내는 마치 내 친구, 내 동료가 등을 두드리는 것 같은 두 가지의 말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자꾸 나에게 너그러워지려고 해요. 요즘은 되게 힘드신 분들 많을 거예요. 요즘 막 주식도 왕창 다 깨지고요. 아유 깨졌어요. 그렇군요. 막 코인도 깨지고요. 금리는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돈 때문에 코너에 몰리거나 힘들 때, 돈이 빨리 안 풀릴 때가 되게 고통스러워요. 왜냐, 돈은 나를 위한 돈이 아니거든요. 대부분 많은 사람의 돈이 적어도 2명, 3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구 줄 돈, 누구한테 꾼 돈, 누구에게 갚아야 될 돈, 그 다음에 뭐 누구에게 주기로 약속한 돈, 부모님 부양비, 내 생활비, 아이 학원비. 여러분, 돈이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돈이요, 돈처럼 연결성이 강한 게 없어요. 그래서 돈에 문제가 생기면 이 주위에 연결이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돈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자신 없어지고 좌절하고 그러는 거예요. 야, 그까짓 거 돈 아니에요. 돈 안에 사람 사는 게 10개 이상의 중요한 것들이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 돈이 문제가 생기면 그 연결이 다 문제 생기고, 돈이 끊어지면 그게 다 끊어지고, 막 이래서 사람들이 무섭고 두려운 거거든요. 그냥 돈이 돈이면 뭐가 무섭겠어요, 여기까지 거 진짜.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 돈 때문에 이 연결이 막 끊어지니까 되게 힘들어지시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요즘 힘드신 분이 꽤 많겠네요. 자, 여러분, 또 기회가 옵니다. 돈에 대한 특징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연결도 연결인데 돈은 항상 과거의 기회가 있었고 미래에도 기회가 있어요. 지금 기회가 막혀 있을 뿐이지, 살아있는 내내 또 기회가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그러워지세요. 요즘처럼 만약에 돈 때문에 힘드시다면 너그러워지세요. 뭐라도 되겠지, 이렇게 하고 또 하루를 살아내시고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내 행동을 끌어내시고, 이 2가지 마음과 행동의 너그러움을 잘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 또 한 고비를 넘기고 또 힘듦을 넘어서서 또 신나게 살아가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습을 스스로 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내 인생 미래에 더 좋은 걸 목격하기 위한 너그러운 마음 꼭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성들이 애를 기르는데 상처받아요. 아기랑 있는데 왜 상처를 받아? 상처받죠. 발산만 하고 응축을 못하니까요. 이걸 읽고 그렇게 울었다는 그 37살 한 여성의 글을 읽고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 엄마이지만 인간이니까요. 은둔해야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뭔가 성장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바로 뭐 때문일까요? 바로 은둔하지 못해서입니다. 김미경의 북드라마.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바쁜데 언제 쉬냐고요. 도대체 스케줄 관리는 어떡하냐, 시간 관리는 어떡하냐, 이거 진짜 많이 묻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 직원들이 저한테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여간 체력이 우리 회사에서 내가 최고래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제가 잘 숨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저희 직원들이 나를 찾지를 못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거든요. 그냥 세상에 없는 사람처럼 싹 사라지는 실력? 저는 이게 제가 롱런하고 제가 잘 쉬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하루 종일 엄청 바쁘게 지냅니다. 엄청 바쁘게 지내요. 그러다가 딱 밤 10시 혹은 11시 제가 집에 갈 때 고민해요. 되게 피곤한데 택시 탈까? 걸어갈까? 근데 택시 타지 않고 저는 걸어가요. 왜냐면 다리는 움직이는데 그게 쉬는 거거든요. 걸으면서 음악도 듣고 그냥 많은 생각도 하고 그냥 거의 넋놓고 있는 상태예요. 걸을 때는 뭘 생각해야지 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 툭툭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 생각을 하고, 뭐 드라마 생각도 하고 뭐 일도 생각하고 뭐 다른 뭐 여행 갈 것도 생각하고 뭐 그냥 아무 생각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다리는 움직이는데 마음에선 몸에 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한 20분 걷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그 시간이 뭐였냐면 일터와 나를 집으로 연결해주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버릴 거 버리고 리셋할 거 리셋하고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었죠. 아침에도 걸어서 오고 저녁 때도 걸어갑니다. 그 30분의 시간이 혹은 한 40분의 시간이 나한테는 무슨 시간이었는지 아세요?
그 시간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시간이 되게 기다려지고 그 시간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잘 살아가고 있고 하루에 되게 막 몰입해서 일을 해도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뭔가 정리가 되는 것 같고 뭔가 나는 그 시간이 뭐라고 얘기를 못 했거든요. 그냥 산책해요라고 얘기했는데 이 책이 그 시간을 왜 제가 그렇게 시간 안에서 지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는지 남들이 안 지치냐고 물어봤거든요. 나 안 지치거든요. 왜 지치지 않고 살아갔던지 내가 왜 어떤 루틴 때문에 살아왔는지 딱 한마디로 정리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거였어요. 보이세요? 은둔. 제가 은둔했던 거예요. 15분 동안 집도 아니고 일터도 아닌 곳으로 내가 걸어가는 동안 사라졌던 거죠. 그 은둔의 시간에 누구만 있었을까요? 나만 있었던 거예요. 은둔의 즐거움이라는 책을 쓰신 분은 평생 은둔으로 에너지를 축적하면서 철학자로 살아가고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좋아하시는 신기율 선생님이에요. 공간에 대한 책도 쓰시고 지금 현재 유튜브 마음 찻집을 운영하고 계신데 구독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몇만 명 정도 되는데 정말 조회수가 대단합니다. 이분을 왜 좋아하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책의 첫 부분에 띠지에 이렇게 써 있네요. 너무 좋습니다. 나를 지치게 하는 세상과 적당히 멀어지는 연습. 제가 그걸 했던 거죠. 아침 저녁으로. 오늘은 혼자 숨어 있기로 했습니다. 이건 또 더 멋있네요. 스스로에게 반하는 사람이 되려면 혼자 있을 때 눈부셔야 한다. 혼자 있을 때 내가 나한테 반하겠더라고요. 너무 그 시간이 좋아서, 너무 이 공간이 좋아서, 내가 좋아서. 혼자 있을 때 내가 나한테 반하는 그런 눈부신 사람이 되려면 항상 누구 옆엔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떨어져 나와서 은둔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은둔이라고 하는 것이 뛰는 것보다 왜 중요한지, 뛰는 것만큼 왜 은둔이 중요한지 지금부터 이 책을 통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지냈어요. 몰라요. 저녁 때는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에 약간의 여러분의 은둔의 컨셉을 집어넣는다면 여러분은 그것이 훨씬 더 여러분에게 활력을 주는 시간으로 아무것도 아닌 시간을 활력을 주는 시간으로 둔갑시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은둔을 왜 해야 될까요? 이 책 안에 있는 이야기를 읽어드리면서 왜 은둔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고독 역시 마찬가지다. 투명 망토를 입고 걷는 것처럼 내가 그 감정의 주도권을 쥐고 있을 때 고독이 주는 외로움보다 고독이 주는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게 된다. 나는 그런 자유로운 고독의 시간이 바로 즐거운 은둔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에서는 나는 고독을 두려워하거나 반대로 고독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은둔의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은둔은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때로는 불행을 건너는 다리가 되기도 하고 삶의 역할을 바꿔주는 신비한 터널이나 나를 충전하고 위로해주는 안식처가 되기도 한다. 이때 느끼는 혼자라는 감정은 내가 점점 고립되어가는 외로움이 아니라 삶의 좀 더 깊은 본질을 경험하게 하는 더 좋은 고독에 다가가게 한다. 좋은 고독은, 은둔은 내 삶의 면역을 키우는 가장 훌륭한 치료제이기도 하다. 지금도 힘들고 지칠 때면 나는 조용히 나만의 공간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 시간의 안온함은 언제나 내 삶을 무너지지 않게 하는 단단한 장막이 되어준다. 내가 겪었던 은둔의 즐거움이 독자 여러분에게도 거친 세상의 풍랑을 막아주는 삶의 장막이 될 수 있기를 바라본다. 이거를 읽는 순간 이 독자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 구절을 읽고 펑펑펑 울었대요. 누구였을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엄마들이요. 내 공간도 없고 단 5분 내 시간도 없고 아이에 찌어서 삶의 장막이 없는 거죠. 상처를 막 받는 거죠. 되게 웃기죠. 여성들이 애를 기르는데 상처받아요. 아기랑 있는데 왜 상처를 받아? 상처받죠. 뭐가 없어요? 은둔의 시간이 없으니까요. 발산만 하고 응축을 못하니까요. 그죠? 그리고 확장만 하고 몰입을 못하니까요. 질문했는데 답을 할 시간이 없으니까 질문만 아이 키우면서 처음에 30살부터 37살까지 꽉꽉꽉 질문만 쌓여져 가면 37살쯤 어떻게 돼요? 다 꼬여버려요. 그래서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이걸 읽고 그렇게 울었다는 그 37살 한 여성의 글을 읽고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 엄마이지만 인간이니까요. 은둔해야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뭔가 성장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바로 뭐 때문일까요? 바로 은둔하지 못해서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은둔을 뭐라고 착각하냐면 고립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고립은 뭐냐면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에서 밑으로 뚝 떨어져서 그야말로 고립되는 거죠.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은둔은 어때요? 연결해 주는 시간입니다. 제가 치열하게 일한 직장과 우리 집을 연결할 때 은둔의 시간을 뭘로 갖는다고요? 산책. 산책은 뭐예요? 은둔의 시간이에요. 그냥 나 혼자 음악을 듣고 즐기는 시간인데 그건 뭐예요? 또 다른 세계로의 연결의 시간이죠. 그래서 은둔을 적절히 잘하는 사람이 연결도 잘합니다. 고립이 아니고 은둔인 거죠. 응축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제가 한 장으로 이런 정리를 했습니다. 활동, 은둔, 활동, 은둔, 활동, 은둔. 이 리듬이 있어야 되는구나. 하루 안에, 한 달 안에, 1년 안에. 그래서 휴가, 여행이 중요한 거죠. 또 질문, 답, 질문, 답. 활동할 때 질문이 엄청 나오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 꿈은 뭐지? 막 생각해. 근데 은둔했을 때 내 꿈이 이거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활동할 땐 질문하고 은둔할 땐 답을 해주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은둔의 시간이었으면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질문만 있으니까 이게 나중에 다 엉켜버려서 어떻게 될까요? 되게 화가 나고 분노, 혼란, 우울하죠. 그 다음 또 뭘까요? 확장, 몰입, 확장, 몰입. 혼자 있는 시간에 몰입은 고독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몰입하는 건 고독이 아니라 뭡니까? 응축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립이 아니라 오히려 뭘까요? 더 제대로 된 연결입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이 책에서는 짧은 시간 내에 은둔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분에게 알려줍니다. 알고 봤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은둔을 통해서 성장을 했더라고요. 난 몰랐어요. 한번 볼까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설가 김훈 선생님이요. 자신의 서재를 막장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대요. 막장은 광부가 파내려간 갱도의 맨 끝을 말하죠. 언제나 30도가 넘는 뜨거운 열기, 숨쉬기 힘든 공기, 안심할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근데 이런 위태로운 곳에서 광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두 가지겠죠. 앞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멈추든지, 곡괭이를 내려놓든지 한 번 더 파든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싶다면. 김훈 선생님은 더는 갈 곳이 없다, 숨막히는 절망, 이제 그만 멈춘다 라는 포기, 그리고 갱도를 개척한다 라는 희망이 공존하는 막장이라고 자신의 서재를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참, 절망과 포기, 희망,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교차로였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자는 탄광의 갱도는 여러 사람이 함께 가야 하는 공동의 길이다. 하지만 탄광을 삶에 비유해보자. 삶이라는 갱도는 오직 나 혼자만이 가야 하는 고독한 길이 된다. 그 외로운 길에서 내가 들 수 있는 곡괭이는 지식이다. 그런 의미에서 서재는 다양한 곡괭이가 모여있는 창고이기도 하다.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다양한 지식을 쌓는다는 건 그렇게 다양한 방식의 삶의 막장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기도 할 것이다. 김훈에게 서재가 결연함이 감도는 막장이라면 나에게 서재는 세상에서 잠시 벗어나 숨을 돌릴 수 있는 장막이다. 자, 여러분에게 은둔할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왜 제가 아까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은둔은 세상과의 연결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정말 누군가의 은둔은 김훈 선생님의 마치 갱도의 막장처럼 막다른 곳이기도 하고 힘든 곳이기도 하고, 그러나 이것만 한 번 더 뚫으면 무엇인가 나올 것 같은 희망이기도 할 겁니다. 결국 막장 같은 나 혼자의 고독을, 즐거운 고독을 즐길 수 있는 그 어디예요? 은둔의 공간에서 우리는 되게 힘든 것도 해결하고요. 혼자 있으면서 앞으로 나아가기도 하고요. 정말 많은 것들을 해결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되게 힘든 문제 생겼을 때 5명이서 토론해서 해결해요? 아, 이 회사 간둘까 말까 할 때 5명이서 토론해요? 아니죠. 그럴 때 뭐가 필요해요? 토요일 하루가 온전히 필요합니다. 나 혼자 생각하고 은둔할 수 있는. 그래서 은둔의 막장에서 우리는 치고 나가거나 거기서
대단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뭔가의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아는 한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회사 직원입니다. 분당에서 서울로 출퇴근하기를 25년을 했습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서울로 이사 와. 안 힘드니? 우리 직원이 얘기했어요. 대표님, 그때가 쉴 때예요. 집에 가면 해봐야 돼요. 그때 뭐 해? 너무 행복해요. 저는 일부러 그래서 회사 근처로 안 와요. 왜냐? 집에서 회사가 너무 빨리 연결돼서. 일과 삶이 약간의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대요. 그러니까 회사는 일이죠. 집은 삶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회사 끝나고 분당까지 가는 버스 한 번과 지하철에 그 1시간 반 동안 뭘 했냐 그랬더니 자기는 25년간 엄청난 걸 했대요. 일단 그 1시간 반 동안 책도 읽었고요. 생각도 정리됐고요. 피곤한데 거기서 모자란 잠도 잤고요. 자기는 너무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서울로 이사 오지 않을 생각이다. 왜 그런가 그 친구가 잘 이해가 안 갔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드디어 이해를 했습니다. 한 남자에게는요. 차 안에서의 10분이 이런 리추얼이래요. 이런 은둔의 시간이었대요. 우리 직원이 은둔의 시간이 지하철에서의 1시간 반이었다면 이분은 10분간 차 안에서 그 자기만의 짧은 은둔의 시간을 즐겼답니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내게 일과 가정 사이를 오가는 다리 역할을 해줬던 차 안에서 10분이라는 시간도 이런 식의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자동차가 역할 전환이라는 공간이라는 의식적인 설정, 자동차 안에서 되뇌었던 리셋을 향한 생각과 의지, 그리고 보상처럼 주어졌던 안락한 자세의 신체 언어가 모여서 내 몸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충분한 동력이 되어준 것이다. 여러분, 집에 딱 도착했어요. 그럼 문 탁 닫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동차에서 10분 음악 들으면서. 이게 뭘까요? 역할 전환하는 거죠. 자, 이제 회사 부장 끝내고 아버지로 올라간다. 아, 오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집에 가서 화내지 말아야지. 자, 집에 이제 웃으면서 들어가야지. 자, 이제부터는 쉬자. 뭐 이런 거요. 모두 전환을 하는 거예요. 후다닥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한 남자는 자동차가 자신에게 최고의 은둔의 공간이랍니다. 마치 우리 직원에게 지하철 1시간 반이 그랬듯이, 마치 저에게 집으로 걸어가는 20분의 산책 시간이 그러했듯이, 사람들은요, 알게 모르게 자기만의 은둔의 시간을 통해서 그때 어떻게 돼요? 정리하고 성장한단 말이에요. 그때 정리하고 성장합니다. 정말 되게 뒤처지는 것 같고,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졌어요. 바보야? 여러분, 이렇게 하면 사람 망쳐요. 왜 뒤처진다는 느낌을 가진 적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저는 나를 죽이는 선택을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어떤지 아세요? 평생 뒤처진 느낌으로 살다 죽어야 돼요.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었어요. 남들은 잘 사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남들은 잘 사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다라는 그 질문은 원래 태어난 모든 자들이 평생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만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영어를 공부해. 나보다 영어 잘하는 사람 내 앞에 몇만 명? 100만 명 혹은 1000만 명. 내가 살사 댄스 배우고 싶어. 전국 댄스 클럽을 뒤져보면 나보다 잘 추는 사람이 수백만 명. 뭘 하건 이번에 등산을 시작해야지. 등산 베테랑 산에 올라가면 천지야. 여러분, 만약에 뒤처지는 게 무서워서 시작하지 못한다면 태어나질 말았어야죠. 그죠? 자, 왜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딱 태어났어. 그럼 내 앞에 태어난 사람 몇만 명? 5천만 명. 그죠? 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뒤처진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맞는 말인가에 대해서 나는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왜냐? 나도 그 감정에 시달린 적이 있게 없게 있으니까요. 저 서울에 처음 딱 올라왔을 때 저기 화곡동에서 반지하에 살았어요. 4명이 한 부엌을 썼다고요. 4명이 한 부엌. 거기서 이렇게 서울을 지나다 보면 서울에 막 빌딩도 많고 막 제가 너무 부러워했던 연희동 대저택들 막 보면 너무 부러워. 막 그 집에서 나오는 애가 내 또래야. 그럼 죽을 것 같아. 아이씨, 좋겠다. 쟤는 저런 엄마가 져서.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떠냐 하면은 태어난 모든 자는 자기 앞에서 딱 보면 나보다 앞선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이 원래 수백만 명이고, 그러면 어떤지 아세요? 평생 뒤처진 느낌으로 살다 죽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을 보지 말고 옆도 보고 뒤를 봐. 그럼 너보다 뒤처지는 사람도 있잖아. 뭐 그렇게 위로돼서요? 나보다 뒤처지는 사람이? 아니 내가 집을 못 샀어. 근데 딱 봤더니 아 쟤도 못 샀어. 그럼 막 위로돼서 그래 다 같이 못 샀다 막 신이 나세요? 자 봐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렇다면 이 감정 자체가 문제구나. 이 비교 자체가 문제인 거구나.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뒤 쳐다봐서 위로되는 것도 아니라면 앞 쳐다봐도 뒤처지는 느낌 가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정 자체를 없애버리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저는 없애버렸습니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도 1초 이상 생각하지 않아요. 첫 번째, 그럴 시간이 있을 때 나한테 집중하는 게 훨씬 더 맞아. 그래서 인생은 남과 비교하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 줄로 서서 가는 게 인생이 아니라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저보다 빨리 뛰어야지. 이게 이 순위 매기는 게 인생이 아니라 이게예요. 태어났을 땐 김미경이라는 사람이 요만했어. 근데 한 10년 사니까 요만해졌어. 한 40년 사니까 요만해졌어. 58년 살았더니 이만해져서 나 혼자 운신할 수 있는 폭이 많아. 그러니까 내가 거할 수 있는 집도 있고 내가 쓸 수 있는 돈도 있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인간관계도 있고 그리고 어때요? 내가 또 함께 도와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내 세상을 만들었고 여러분 인생은 이거지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뒤처진다라는 말 자체를 단어를 없애버리십시오. 줌바 댄스 나 한번 배우러 갔잖아요. 제가 좀 춤 좀 추거든요. 근데 줌바 댄스 배우러 갔더니 줌바 댄스 3년차 아줌마들 장난 아니야. 정말 잘해. 자 그럼 맨 뒤에 섰어. 맨날 나만 틀려. 그럼 뒤처지면 춤을 안 춰야 되나요? 그럼 갔다 와서 막 그럼 또 더 웃긴 사람은요. 저 줌바 댄스 배우러 갔거든요. 진짜 잘 추는 여자들이 앞에 쫙 앉아 있는 거예요. 저 언제 해요? 정말 되게 뒤처지는 것 같고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졌어요. 바보야? 아니, 그래서 자존감 떨어지면 평생 자존감 떨어지겠네? 거기다 자존감이라는 말을 왜 갖다 붙여요?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시간 차이예요, 실력 차이예요. 이게 무슨 실력 차이예요? 시간 차이지. 걔는 나보다 3년 먼저 했나 보지. 그럼 3년 그거 하느냐고 딴 거 못 했겠네. 뭐라 그렇게 나와 그 사이를 분석을 하고 앉아 있습니까? 나 하나 잘하면 되지. 그렇게 사람들이 정말 많은 시간 동안 상대와 나의 거리를 측정하고 그걸 분석하는데 하루 종일 써요. 그걸 왜 분석하고 앉아 있어요? 그게 뭐라고? 그럼 만나는 사람마다 다 분석해? 그러면 당신은 거기다 시간 다 쓰고 그럼 언제 당신한테 시간을 쓰십니까? 하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 두 번째, 2030도 영끌한다고 하는데 나는 영끌할 것도 없을 때. 그러니까 영끌이라고 하는 게 적어도 어느 정도 자본이 있어야 영끌을 하는 거지. 시간 단위로 아르바이트 하면서 오늘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영끌을 하겠어요. 그죠? 남들은 영끌한다고 하는데 나는 영끌할 것도 없어요. 라는 것에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 시간을 보내세요.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모아야 돼요. 이런 생각 한번 해봐요. 저 서울 올라왔을 때 그렇게 지하에서 살 때 진짜 한 달 알바해서 나 한 달 쓸 돈도 없었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때는 집 산 사람이 없을까요? 그때도 다 집 샀어요. 그때도 대출 얻어 샀어요. 근데 나는 대출을 얻을 생각도 못했고 대출을 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기본 자산이 너무 없어서. 그럼 그 사람들과 또 비교해. 막 분석해. 쟤는 이런데 난 왜 없지? 부모가 왜 이래? 이걸 계속 분석해. 그러면서 뭐야? 집중하지 않아. 그럼 나만 손해죠. 뭘 집중하면 돼요? 내 돈에 집중하고 내가 한 달 버는 돈에 집중하고. 그래서 모든 재테크는 남과의 비교해서 크게 한 발을 뛰어서 재테크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는 재테크를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면요. 이렇게 하는 건 재테크가 아니고 일확천금이고 사기예요. 재테크는 이렇게 한 발을 뛰는 게 아니라 요게 재테크라고 생각해요. 5만 원, 10만 원, 5만 원, 10만 원, 5만 원, 10만 원. 그랬는데 점점 이렇게 했더니 한 30년 됐더니 이렇게 됐어. 이게 모든 사람이 정상적인 재테크예요. 다들 그렇게 한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렇게 간 걸음은 반드시 이렇게 뒤돌아온다. 이렇게 간 건 뒤돌아오기도 되게 힘들어. 되게 많이 이렇게 해야 돼서. 부러워하지 마세요. 나다운 방법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그거 모으고. 그렇다고 제가 주식 공부를 하지 말고 돈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본 돈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예의가 뭐예요? 돈을 공부하는 거예요. 부러워하면서 귀 홀라당발라당 해갖고 막 여기저기 막 그냥 질러서 투자하고 막 속상해하고 이건 투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너무 불안해서 자기 마음이 불안해서 스스로 막 질러보는 것들이에요. 나의 역사가 길까요? 돈의 역사가 길까요? 내가 훨씬 길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나는 58년 살았고 그 어떤 돈의 흐름도 58년 똑같이 간 거 한 번도 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금은 올랐다 내렸다 수십 번을 했고요. 저 사는 내내. 주식시장도 그랬고요. 부동산도 그랬고요. 여러분 아시죠? 원래 뭐든지 약간 얕봐야 걔를 데리고 놀 수 있어요. 돈을 좀 얕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세야 돼요. 돈보다 내가 강해야 되고, 돈보다 내가 똑똑해야 되고, 돈보다 내가 오래 살아야 되고, 그래야 돈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남들은 집도 사고 잘 사는데 상대적 바탕감이 너무 커요 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많아요. 이번에 우리 직원 하나가 드디어 집을 샀습니다. 5년 동안 노려보더니 가장 비쌀 때 샀습니다. 야, 너 좋으냐? 그랬더니 이 월요일날 이사했거든요. 너무 좋대요. 왜 좋으니? 그랬더니 몰라요. 그래도 집이 생겼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 때문에 난 더 열심히 일해야 됐어요. 집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 정신건강을 되게 좋게 만드네. 그런 면에서 보면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어요. 오히려 난 지금 이 나이까지 집도 없어라는 그 박탈감 있잖아요. 이런 게 없어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되게 적절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모은 돈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회사에서 본부장급이라서 급여가 있어서 약간 대출 얻었단 말이에요. 그걸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집에 눌리지 않을 때 집이 있으니까 집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집이 상전이 되는 거죠. 집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친구가 아니고. 좋은 감정, 편안한 감정이 안 든다면 그 집은 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집이 모든 자산의 기준이 아닙니다. 자산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의 돈에 대한 생각과 그리고 돈을 대하는 행동입니다. 아무리 수십억짜리 아파트가 있어도 그거 없애는데 얼마 안 걸려요. 내 집 사는 시기만 눈여겨보십시오. 제발 둘이 사는데 40평 아파트 살아.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사람 망쳐요. 저도 왜 부러웠던 적이 없었겠습니까? 왜 뒤처진다는 느낌을 가진 적이 없었겠습니까? 늘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나를 죽이는 선택을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늘 나를 살리는 선택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몇 가지를 정했어요. 뒤처진다는 느낌이 들 때 내 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실력 차이가 아니고 시간 차이야. 제가 나보다 빨리 갔을 뿐이야. 내가 늦게 태어났을 뿐이야. 신경 쓸 거 없어. 그리고 세상은 직선이 아니고 부피야. 응? 먼저 뛰어가는 게 아니고 부피야. 나라는 사람의 부피가 늘어나면 돼. 그리고 그 어떤 돈보다 나는 오래 살아. 나는 그 어떤 돈의 흐름보다 김미경의 흐름이 더 길어. 나답지 않은 돈 100억보다 나다운 돈 5천만 원 1억이 훨씬 더 나를 확장시켜. 어제도 어떤 사람이 나한테 전화해서 돈 갖고 약 올렸습니다. 진짜요. 전화 와서 뭐라냐면 자기가 작년부터 돈 공부를 시작했는데 자기가 작년에 산 주식은 다 4배 올랐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말이야. 참나. 왜 그게 저 사람의 자랑거리가 됐지? 세상에 더 자랑할 게 되게 많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했고 어쨌든 축하하죠. 잘 됐을 거예요. 잘 됐어요. 그러나 세상만사 가만 보면 어떤지 아세요? 한쪽이 엄청나게 부풀어 오르면 한쪽이 찌그러집니다. 정리합시다. 뒤처진다라는 느낌 갖지 마세요. 그거 뒤처진다는 느낌은 뭐야? 그 감정은 옳지 않은 감정이야. 원래 있지 않은 감정을 여러분이 괜히 갖는 거예요. 뒤처진다 그러면서 재야지 뒤처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재질 마시고. 그래서 나에게 좀 더 집중하십시오. 사실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돈 공부를 하라고 얘기도 하고 게스트들 모셔서 이야기도 합니다. 제가 과연 돈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나는 돈 공부에 내 하루에 80% 쓰지는 않아요. 절대. 돈 버는 형태를 가만 보면요. 그 사람이 24시간이 나오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자세가 나오고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 그 사람의 옷 매무새, 그 사람 걸어 다닐 때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 몽땅 다 돈과 되게 관련이 있습니다. 만나보면. 돈과 사람이 하나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80%를 나 공부하고 나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 대화하고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김미경답게 사는데 집중합니다. 우리 가족에게 집중하고 그리고 딱 내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시간만큼만 돈을 공부하거나 그리고 그 자산을 불려나가거나 하는데 그때만 시간을 씁니다. 이건 내 선택이에요. 저처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남과 거리를 쟀으면
어제 전화 온 사람 따라가서 그 사람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나도 내 배번인지 알려달라고. 아마 여러분도 그런 분 많을 거예요. 그게 왜 샀는지 물어보고 그 사람과 뒤처진 걸 메꾸려고 하는 순간 나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 같은 돈을 벌려면 그 사람과 비슷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부러워하지 마세요. 뒤처진 거 아니고 그 자리에서 잘 살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요. 이건 뒤처진 거 아니야. 왜 내 자리를 꼭 뒤처진 자리로 만들어요? 지금 못 샀어. 뒤처진 거 아니야. 이거 내 자리야. 오케이?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무너져도 괜찮다. 나 엉망진창돼도 괜찮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어고 그 어떤 총합도 주어보다 클 수는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뤄놓은 것이 무너진다 해도 나는 괜찮은 거죠. 여러분의 주어는 생각보다 강하고 생각보다 위대하고 그리고 정말 귀합니다. 김미경의 북드라마. 자, 여러분 요새 너무너무 힘드시죠? 힘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주식도 떨어지고 집값도 떨어지고 언제는 오른다고 문제더니 이제는 떨어져서 문제고 금리가 높아가니 대출 얻은 사람은 정말 이게 바늘방석에 앉은 것 같죠? 거기다가 환율은 또 왜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참 지금 뭐라 그럴까요? 한 2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코로나가 좀 지나고 풀리려니까 하니까 코로나보다 사실은 생계적으로 봤을 때 더 큰 위기가 지금 모든 국민들 전 세계에 닥치고 있어요. 자, 이럴 때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아유, 다른 사람 안 힘들고 누가 힘들어요? 내가 제일 힘들어요. 내가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힘들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힘든 마음을 먹는 거예요. 상황은 다 똑같아. 근데 누가 더 그 상황을 힘들게 마음 먹고 힘든 마음 속에서 헤매고 사느냐 아니면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 살아야 되잖아요. 어차피 지금보다 5년 후 10년 후를 향해서 우리는 걸어 나가야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나 스스로를 다독이고 위로하는 게 요즘처럼 중요한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힘들 때 잘 버텨야 될 때 버티게 해주는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위로의 책이에요. 위로의 책이라 쓰고 버티게 해주는 책이라 읽는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책을 쓰신 저자는 매트 헤이그입니다. 아마 여러분 매트 헤이그 들어봤는데 아마 아실 거예요. 미드나잇 라이브러리 정말 베스트셀러였죠. 제가 몇 개월 전에도 이 책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소설을 쓰신 분이 매트 헤이그 그분이 쓰신 에세이고요. 이분은 영국 요크셔 출신의 동화 작가 겸 소설가입니다. 저도 몰랐었는데요. 이분이 우울증이 되게 심했었대요. 그래서 20대에 정말 생을 마감하려고 결심을 했었고 그 순간 우울증, 자신의 불안장애 이걸 깨닫고 서서히 글을 쓰면서 우울과 싸움 끝에 전업작가로의 삶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아니면 아마 전업작가가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매트 헤이그가 깊이 내려가서 자신이 느낀 그 우울, 불안 그리고 스스로를 살아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떻게 버텨냈는지 그 경험을 짧은 에세이로 쓴 글이 이 책, 위로의 책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버티게 하는데 큰 힘이 될 글들이 꽤나 있으니까 줄을 치면서 저도 이렇게 막 표시하고 줄을 치면서 읽었습니다. 자, 이 책의 그 프롤로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배를 골아보지 않고는 밥을 굶어보지 않고는 정말 이 음식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하지 않게 되고 배 밖으로 던져지지 않으면 구명뗏목에 대해서 평생 생각하지 않는다. 맞죠? 배 밖으로 던져져야 그때서야 구명뗏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구명뗏목에 대한 애착이 되게 강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밑바닥까지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생각과 맞닿게 된다.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내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구명뗏목
지금 만약에 여러분 표류하고 있고 마치 배 밖으로 던져진 느낌이 든다면, 망망대해에 혼자 떠 있는 느낌이 든다면 여러분에게 구명뗏목이 되어줄 마음, 글, 것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책에서 여러분이 구명뗏목이 될 만한 글들을 제가 이렇게 발췌를 했는데요. 첫 번째 이런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직진하면 여기서 나갈 수 있다. 저자는 아버지와 함께 한번 길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산속에서요. 지나가던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그 사람도 잘못 가르쳐 줬어요. 계속 헤맸대요. 여러분 20km가 얼마나 산길에서 무섭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20km의 산길을 헤맸고 결국 나중에는 큰 길에 맞닿아 있는 동네의 한 마을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만약에 산속에서 머뭇머뭇 한 자리에서 서성거렸으면 계속 산속에 있었겠구나. 근데 머뭇거리지 않았고 서성거리지 않았고 빙글빙글 돌지 않았고 그 자리에서 앞을 향해서 가니까 결국은 전혀 모르는 길이었고 미지의 땅이었고 앞에 무엇이 있을지 몰랐지만 앞에 무엇인가 있을 거라는 희망으로 지속적으로 머릿속에 민가를 그리면서 마을을 그리면서 계속 앞으로 걸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앞으로 걸어갔더니 만나게 된 거죠. 만약에 내가 산속에서 빙글빙글 돌았더라면, 내가 만약에 산속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더라면 여전히 나는 산속에 있었을 것이다. 자, 멈추지 않고 계속 직진하면 여기서 나갈 수 있다. 한 발을 다른 발을 앞으로 내디뎌서 같은 방향으로 계속 걸어나가면 빙빙 돌기만 하는 것보다는 더 멀리 갈 수도 있다. 결국은 앞으로 계속 걸어가겠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한테 되게 요즘에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힘들고 외로울 때 빙빙 그 자리에서 돌지 마시고 해야 될 일 하십시오. 밥 먹고 회사 가고 고민만 하지 말고 이불 싸고 눕지 말고 나가십시오. 이제 추워지니까 아마 이불 싸고 더 누울 수도 있어요. 걸어 나가세요. 나가야 벗어날 수 있다. 걸어야 벗어나갈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저자가 우울증 속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이걸 벗어나오는 그 길, 벗어나오는 방법이 아마 걷는 것을 택했던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구명뗏목이 될 말입니다. 이 책의 21페이지에 써 있습니다. 참 이거 중요한데요. 그냥 되게 힘들 때는 스스로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게 아주 효과가 있었대요. 무너져도 괜찮다. 상처받아도 괜찮다. 나 엉망진창돼도 괜찮아. 이 빠진 찻잔이 돼도 괜찮아. 혹시 알아? 사연 있는 멋진 사람이라는 뜻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지 않아도 괜찮아. 있는 그대로의 모습도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스스로 괜찮다고 말해주지 않으면 견디기 힘들거든요. 괜찮지 않다라고 말하는 나를 감당하는 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불안해. 큰일 났어. 여러분 봐요. 불안해 큰일 났어라고 말하는 나를 감당하는 게 누구예요? 나 자신인데 불안하고 큰일 날 나를 감당하려면 내가 되게 커야 감당할 거 아니에요. 큰일 났어. 불안해. 큰일 났어. 나 어떡하면 좋아. 나 돈 없어. 큰일 났어. 그러면 어때요? 내가 커야 돈 없는 나를, 불안한 나를 감당할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불안한 나는 그 불안한 나보다 더 코딱지만한 내가 감당을 해요. 얘가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무너지죠. 말이라도 1년 지나면 괜찮아. 지나갈 거야 괜찮아. 잘해낼 거야 괜찮아. 라고 말해줘야 그나마 조그만 내가 견디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나를 포함해서요. 우리는 그렇게 위대하지 않아요. 그냥 평범하고 요만해요. 그러니까 평범하고 요만한 나를 더 불안하게 하지 말고 괜찮다. 그나마 말이라도 괜찮다라고 말해주기. 자, 세 번째 구명뗏목이 되는 또 말이 있습니다. 좋은 말이 너무 많았어요. 굉장히 현재가 불안할 땐 그럼 어떻게 살면 좋을까? 저자도 현재가 너무너무 불안한 삶을 살았었잖아요. 죽고 싶고 우울증에. 그때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지금 현재가 너무너무 힘들면 앞으로의 나를 위해서 좀 살아보자. 현재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의 나. 그걸 저자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재밌어요. 다른 버전의 나로 살기. 그러니까 지금 버전의 나는 너무 데리고 살기 힘들고 지금 버전의 나는 감당하기 힘들다면 다른 버전의 나로 살기. 그러니까 꿈을 갖는 것이 뭐예요? 다른 버전의 나로 사는 거죠. 다른 버전의. 그래서 지금 되게 힘들다면 다른 버전의 나를 위해서 한번 살아봐라. 앞으로의 나를 위해서 살아봐라. 지금은 좀 비루하고 비참하고 힘들지라도 앞으로의 나, 뭐에 다른 버전의 나를 만들어라. 저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대요.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 그랬을 때 내 주위에 다른 사람 없는데요? 그때 깨달은 말을 합니다. 다른 버전의 너도 다른 사람이야. 다른 인생을 꿈꾸는 너도 다른 버전이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라는 말은 다른 버전의 너를 위해서 살라는 말도 그런 말도 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대요. 자, 또 다른 구명대목이 되는 말들. 사람들은요 힘들 때 희망을 가지라 그러면 야 힘든데 어떻게 희망을 갖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근데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 반대라고 믿는다. 신기하게도 저자의 경험으로는요. 힘들 때 희망을 가져 그 말이 안 되는 말 같지만 말이 된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걱정스러운 시기에 사람들은 가장 매달리고 싶은 게 뭘까요? 희망이거든요. 내가 아파. 가장 매달리고 싶은 게 뭐예요? 희망이겠죠. 절망에 매달릴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절망에 매달려요, 우리가? 걱정에 매달릴 수는 없잖아요. 희망에 매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힘든 시기에 늘 희망의 노래가 나왔대요. 여러분 그 노래 알죠? 그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오버 더 레인보우. 정말 희망을 노래하는 띠리라라라라라 라라라 따라 라라라라라 띠라라라라라 희망의 노래잖아요. 이게 언제 나왔는지 아십니까? 이걸 작사 작곡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헤럴드 알런과 이프 하버그라는 분이 작사 작곡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이 고통이 끔찍할 때 이걸 작사 작곡을 했대요. 이프는 1차 세계대전 끔찍한 경험을 했고요. 또 한 사람은 주식시장 1929년에 주식시장 붕괴 때 몽땅 망했답니다. 그때 이 노래를 작곡했대요. 사람들은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에 결국은 남은 게 희망밖에 없는 거죠. 자, 좋지 않은 상황에 어떻게 희망을 품어가 아니라 원래 좋지 않은 상황에선 품을 게 희망밖에 없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희망의 노래를 들으면서 절반은 현재, 절반은 미래에 머물자 라고 얘기합니다. 자, 또 다른 구명대목 뭐가 있을까요? 저자가 우울증이 되게 심했거든요. 우울증을 엄청 세게 경험을 했는데 그때 이런 착각을 했었다고 해요. 저는 이게 진짜 좋은 글, 이게 정말 좋은 표현이고 좋은 깨달음인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한때 우울증으로 정말 괴로워했다. 나는 내가 고통스럽다라고 말할 때 나와 고통이 존재한다. 그리고 늘 내가 고통보다 더 크다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고통보다 훨씬 더 큰 존재고 고통은 내가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느끼는 건데 고통이 내 존재 자체라고 착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울증이 하나의 경험이 아닌 나라는 존재 자체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항상 저 우울증 환자예요. 저 우울증 환자예요. 나 우울해요.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가 몽땅 다 우울증이라고 생각한 거죠. 나중에 깨달았대요. 이렇게 말했어야 된다는 거. 나한테는 우울증이 있어요. 나 우울증 환자예요가 아니고 나한테는 우울증이 있고요. 나는 지금 너무 우울하고요. 나는 지금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과 내 자체가 우울증인 환자인 것과는 다르잖아요.
한때는 우울증이 나라는 사람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 안에 공간이 되게 많구나라는 걸 깨달았답니다. 내 안에는 내가 이만해서 우울증을 경험하는 나도 있고 기쁜 나도 있고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나도 있고 내가 굉장히 크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우울증을 다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즘에 힘들면 힘든 상황 자체가 여러분인 하루를 사십니까? 아니면 힘듦을 경험하는 하루를 사십니까? 이 하루하루가 쌓여지면 고통을 다루는 실력이 커지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걸 경험한 적이 있네요. 그것 자체가 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서 보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결국은 지나가고 이 세상에 정말 시간보다 위대한 건 없더라고요. 지나가더라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두려우세요. 두려우면 두려운 만큼 두려움보다 더 큰 열정을 가지세요. 그러면 두려움이 물러날 겁니다. 여러분 되게 웃겨요. 두려울 때 사람들은 더 두려움을 잊을 만큼의 열정적인 걸 찾는답니다. 그래 보신 적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베토벤 말이에요. 베토벤이 월강 소나타는 귀가 거의 들리지 않을 때 작곡을 했어요. 베토벤이 어땠을까요? 엄청 두려워했었습니다. 내 귀가 점점 먹어가는 거에 대해서, 귀가 점점 안 들리는 것에 대해서 베토벤이 엄청나게 두려워했거든요. 베토벤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오직 음악만이 나를 붙잡았어요. 내가 만들어야 될 음악을 전부 다 만들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세상을 떠날 수 없었으니까요. 오직 음악만이 나를 붙잡았습니다. 베토벤은 그래서 살았다는 거죠. 청각장애가 심해져도 음악가에게 그보다 더 큰 고통은 없잖아요. 계속 음악을 만들어요. 월강 소나타. 저 고등학교 때 월강 소나타를 쳤던 기억이 납니다. 베토벤의 대표적인 작품이죠. 이 곡은 베토벤의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않게 되었을 때 작곡됐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이 곡을 너무나 사랑했지만 정작 베토벤은 그 음악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 두려울 때 두려운 만큼 더 큰 열정을 찾아보세요. 열정을 쏟을 무엇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살면서 엄청 두렵고 힘들었을 때 저는 공부했어요. 그때 했던 공부가 사주명리학이랑 주역이랑 양자물리학 같은 그런 공부에 되게 어려운 공부에 푹 빠졌었어요. 성취감이 장난이 아니었죠. 새로운 왜 학습 있잖아요. 정말 그 학습이 주는 기쁨, 새로운 거를 깨달은 기쁨 때문에 두려움을 잊을 수 있었거든요. 뭔가 몰입하면 두려움을 잊을 수 있어요. 근데 두려움에 계속 몰입하면 두려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죠. 그러면 뭐가 돼요? 두려움이 내가 돼요. 내가 두려움이 돼요. 내가 두려움 덩어리가 돼요. 그럼 어때요? 나를 데리고 하루하루 밥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져요. 나를 데리고 잠자는 것도 힘들어져요. 그러면 결국 나를 놓게 돼요. 그게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거죠. 두려움 쳐다보지 말고요. 다른 걸 보세요. 눈으로 보는 것이 내 것이 돼요. 이걸 계속 보고 있으면 그게 내가 되거든요. 다른 곳을 보시고 다른 사람을 만나시고 다른 곳으로 가세요. 그렇게 두려움보다 더 큰 열정을 찾고 버티셨으면 좋겠어요. 제 이름은 김미경입니다. 이 저자의 이름은 매트 헤이그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뭡니까? 김미경은 딴딴딴딴딴딴. 자, 해볼게요. 나는 유튜브를 하고 있고
NKTV와 NKY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 대표이다. 학장 김미경이다. 뭐 많잖아요. 저를 부르는 말이 원장 김미경이다. 여러분, 나는이 더 클까요? NKTV가 더 클까요? 유튜브 154만 가진 NKTV가 더 클까요? 김미경이 더 클까요? 아, 이건 김미경이 만든 산물이잖아요. 그래봤자 커봤자지. 내가 더 크죠. 내가 이뤄놓은 것보다 나는 훨씬 더 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뤄놓은 것이 무너진다 해도 나는 괜찮은 거죠.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어고 주어보다 그 어떤 총합도 주어보다 클 수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은 뭐예요? 시작! 땅! 제 이름은 김미경. 어떤 상황에도 함몰되지 마시고 주어답게 버티십시오. 여러분, 나는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못하지만 나는만 살아있으면 뒷문장은 언제든지 다시 쓸 수 있다. 그죠? 갑자기 10년 전에 자꾸 생각이 나네. 이 책 읽으면서 아, 내가 느낀 거랑 어쩜 이렇게 똑같았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참 걱정됩니다. 저는 IMF도 겪었고요. 30대 초반에 2008년도 금융위기도 겪었어요. 저는. 그리고 살면서 많은 크고 작은 외부적인 것, 뭐 매크로하게 겪는 경제 위기들, 그 다음에 나 개인적인 위기들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저는 위기 때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지 좀 압니다. 아마 지금 20, 30대 아니고 60대, 70대 되신 분은 위기 때 어떤 마음으로 버티는 건지. 야, 옛날엔 그거보다 더 했어. 야, 옛날에는 뭐 죽만 먹고도 살았어. 뭐 이렇게 많은 경험들이 있어요. 그 위기에 대해서 약간 실력가예요. 20대이신 분들은 IMF 몇 겪으셨죠? 경제위기 못 겪었죠. 아마 그때 5살, 6살? 97년도였으니까. 대부분 부모가 그걸 겪었지 여러분이 직접 겪지 못했을 겁니다. 젊은 분들. 근데 젊은 분들은 경제 상황에서 기회는 많지 않았으나 그 엄청난 위기를 몸으로 겪지, 내가 직접 내 돈으로 겪진 않은 거예요. 이게 부모의 돈으로 겪고 내가 옆에서 이렇게 엄마 힘든가 봐. 엄마 힘든데도 아디다스 사주면 안 돼요? 힘든데 신발 사주면 안 돼요? 이거랑 완전히 달라요. 우리 힘든 거 알면서도 신발 사달라고 했고 아디다스 그거 사달라고 했고 그랬잖아요. 내가 직접 경험한 것과 경제 위기를 간접적으로 옆에서 본 것과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봐요. 제가 걱정하는 건 20, 30대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직접 본인이. 뒤에가 다 무너져도 주어만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알았죠? 여러분, 위로의 책 읽으시고 이 위로가 여러분을 버티게 했으면 좋겠습니다.